교재는 180페이지에 있는 거요. 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 실비가 뭘까요? 이게. 자, 실비는 활동비 받아내는 겁니다. 활동비. 실비, 활동비. 예. 그래서 중개해주다 보면,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주소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등기부 같은 거 열람하겠죠.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또 열람하겠죠. 이런 거요. 예. 만약에 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달라고 한다. 그러면 가봐야 되겠죠. 교통비 같은 거 들 수 있죠. 이런 게 실비예요. 자, 등기부는 어디 가서 요건 열람할까요? 등기소 그러면 안 되고. 인터넷 등기소라고 따로 있어요? 누가 등기소 갑니까? 인터넷 등기소 가죠. 그죠? 열람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열람? 500원 내지 700원. 700원입니다. 발급을 받으면 얼마예요? 1,000원 이렇게 되죠. 요게 실비예요. 요 700원, 1,000원, 요게 실비라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실비가 뭔지 아십니까? 교통비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했을 때 왕복하면 한 3,000원 나올 거예요. 근데 해남 땅끝마을 아시죠? 거기에 땅을 팔아달래. 갔다 오면 몇십만 원 들겠죠? 한 20만 원 들면 그게 제일 큰 실비예요. 자, 이런 실비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요? 달라고 하지도 않지만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매수인한테요? 매도인이 맞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해남 땅끝마을 땅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어. 교통비가 20만 원 들었어. 근데 소개시키려고 막 했는데 갑자기 땅 팔겠다는 사람이 안 판대. 해남까지 갔다 왔는데 20만 원 썼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매수인이 없잖아요 지금. 팔아달라고 한 사람한테 그 팔아주기 위해서 쓴 비용이니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매도인요. 그래서 교재 보면 180페이지 보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 권리관계 등 확인해 두는 비용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중개상문의 권리관계 등 확인해 두는 비용은 개혁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매도인, 임대인,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교육과입니다. 이번에는 182페이지부터. 자, 교육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요. 교육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료. 자, 실무교육이 있고요. 실무교육. 교육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직무교육이 있고요. 자, 요새 한참 실무교육 많이 받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교육. 이렇게. 칠판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밑줄을 그을까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고 예방 교육이요. 이렇게. 4가지 교육. 그런데 크게 나누면 여기 나와 있는 실무교육과 이 직무교육은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시장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이에요. 이 2가지는요. 시장에서 일하다가 받는 교육이에요. 2개는. 일하다가 받는 교육. 일하기 전에 시장에 들어올 때 받는 교육. 이렇게. 최근에 많이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죠. 이렇게. 이 실무교육은 누가 받느냐? 등록 신청을 해서 창업할 사람이 받는 겁니다. 등록 신청자가 받는 거 많죠. 요새 이렇게 할 사람이 받는 건데, 또 실무교육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할 사람도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이거 받고, 실무교육. 창업을 하시려고 해도 이거 받고, 이렇게. 근데 요즘 이제 실무교육 받는 거 보면 매년 똑같아요. 바뀌지도 않은 게. 창업하시거나 취직할 사람들이 아닌데요. 자격증 따면 옆에 사람이 받으니까 같이 몰려가서 받아요. 자기가 창업하고 일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바꿔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빨리 받으시라. 자리 없다. 그죠? 나중에는 못 받는다. 왜 못 받아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사람 수가 적어도 아무리 못 받아도 한 2주 만에 한 번씩은 열려요. 실무교육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막 요때가 또 협회나 대학교에서는 대목이요 또. 그래가지고 빨리 받으시라. 막 이렇게. 많이 몰려갔어요? 받으시라.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요 창업할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법인일 때는 누가 실무교육 받아야 될까요? 법인일 때는 대표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법인일 때는 아니에요. 임원이나 사원이 전원이 다 받는다고요. 이건 공부한 내용이에요. 법인 차릴 때는 누가 실무교육 받아요? 임원, 사원, 전원. 분사무소 차릴 때는 누가 실무교육 받아요? 책임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게 주 내용이에요. 이란 실무교육은요, 교육시간이 28, 32시간이. 보통 보면, 요새 보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받아요. 4일 받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매주 있게 돼요, 매주. 이렇게. 이게 법상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학 아니면 협회 쪽에서 받아요. 협회가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실무교육 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신청해서 받으신다. 요새 한참 많이 받고 있죠. 이것 또한 1월 중순 이후 넘어가면 또 뜸해집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잖아요. 미어 터집니다, 그때는. 경기 안 좋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알고 잘 안 받고 그래요. 희한합니다, 이런. 자, 이런 실무교육이고요. 요 직무교육은 누가 받느냐? 직무교육은요,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이게 직무교육입니다. 근데 직무교육은요, 요게요, 중개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인데, 요게 교육시간이 짧아요. 3시간에서 4시간이죠. 옛날에는 이런 직무교육은 보통 구청, 강당, 구민회관 이런 데 불러 모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하는데 3시간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게 3시간 뭐 그냥 앞에 사람이 좀 떠들고 그 시간 끝나면 끝이요, 그냥. 쉬운 거죠. 요새는 모아놓고 하지 않고요. 인터넷 교육을 합니다. 인터넷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가도 되죠? 돈은 내고 인터넷 틀어놓으면 되죠? 혼자 떠들으라고. 이게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직무교육도 시도지사가 한다고 돼 있었다가 아니 구청 강당에 불러 모아놓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한다 이렇게 법을 고쳤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다 인터넷으로 대체하게 되니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둘 다 진입할 때 받는 교육인데 중요한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요, 오픈하려고 하죠. 그게 등록 신청하는 날입니다. 그 등록 신청하는 그날요, 그때 기준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등록 신청한 그날 전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을 이때 등록하면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받은 실무교육도 등록할 때 써먹을 수 있고 6개월 전에 받은 것도 써먹을 수 있고 딱 1년 전에 받은 것도 오늘 등록할 때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6개월 전에 받은 실무교육이 있다 그러면 오늘 등록할 때는 못 써먹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실무교육을 받으면 그 받은 실무교육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받으셨죠? 1년 안에 오픈하시든지 취직을 하셔야 돼. 만약에 한 1년 6개월 있다가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새로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비가 13만 원 정도 들어가요. 1년 있다가 그때 오픈하려면 새로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픈하거나 취직하기 직전에 바로 전에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그 사정을 아시면 지금 받을 리가 없는데 그냥 모르니까 막 다 가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소공 같은 경우는요, 고용신고라고 그래요. 소공으로 취직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직하는 날 1년 전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이 있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구조는. 네. 교육이 똑같아요, 두 사람 다. 그러면 직무교육 요건요. 자, 이것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전부 다 몇 년이라고요? 1년. 요게 공통점이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둘의 공통점은 관두잖아요? 폐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잘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1년이 안 돼서 1년 이내 다시 차리거나 1년 이내 다시 취직을 하거나 고용신고. 그럴 때는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받는 거예요. 직무교육을 어떻게 면제받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야. 1년이 안 됐을 때는 면제예요. 수공으로 일하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무실 오픈한다고요? 1년이 안 돼서 오픈해요. 면제입니다. 하여간 1년 안 됐으면 전부 다 뭐예요? 면제. 요 2가지가 이 2가지 교육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이 됐어요. 소공을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보면 막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그럼 누가 받느냐?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수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연수교육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받고 끝이에요, 그냥. 뭐 친절교육 이런 거나 받을 거예요. 제 세 시간에 무슨 교육을 해요? 응? 자, 그래서 개공, 소공 이런 거.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게 2년마다 받게 돼 있어요. 2년. 그러면 연수교육 받고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이 또 흘러가면 그때는요. 연수교육 또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 그래서 연수교육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연수교육만 받는 것 같아요. 2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1년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더 빨리 지나가겠죠? 혹시 재수하시는 분들 1년 어떻게 지날까 막 깝깝할 때가 있을까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또 겨울 됩니다. 또. 네? 금방 지나가요. 2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일하다가 받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연수교육 받는 걸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연수교육 받으라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요때까지 통지해 줍니다. 이번에 연수교육 받으셔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연수교육 안 받고 넘어가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사전 통지를 해줍니다.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때도 해주겠죠? 2년이 되기 뭐요? 2개월 전까지 사전 통지. 이렇게. 이게 연수교육이에요. 그럼 사고 예방 교육은 뭔가? 이것은요.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요 세 가지는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직하거나 오픈할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협회나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벌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교육시켜가지고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 이것도 교육비가 뭐 5만 원, 8만 원 그래요. 이거 13만 원 이거. 이건 더 싸겠죠. 사고 예방 교육은 뭐냐면 요새 이런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불러 모아요. 개공이든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올 사람 오라 해가지고 자 이런 사고 터지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주의하세요. 라고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받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 모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거예요. 별거 없죠. 다만 법상은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하기 10일 전까지 우리 사고 예방 교육 할 테니까 구민회관으로 모이시라 이런 식으로 장소 같은 것을 알려주거나 공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별것 안 해요, 여기는.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 요것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고, 요것은, 뭐, 가려면 가고, 뭐, 안 가도 무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게 돼 있어요. 지침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시행하도록 돼 있다. 시행, 이렇게. 자, 요 내용을 교재에서 정리해 봅니다. 183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시시권자는 시도지사 맞죠? 그 다음에 대상자는 누구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상자는 등록 신청자 및 책임자로 써놨어요. 근데 첫 줄 보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원, 임원, 전원이. 분사무소는요, 둘째 줄 누가 받는다고요? 책임자가. 이때는 실무교육은요, 아무 때나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죠. 둘째 줄 끝에 셋째 줄 앞부분. 최근 1년 이내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죠. 근데 그 실무교육 가로 열고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이게 뭔가 실무수습은 과거에 보면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말이에요. 바로 오픈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개 사무실에 가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일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은 거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연수원 가면 2년 교육을 받습니다. 2년을 다니고 학교 다니듯이 법무사 같은 경우도 한참 동안 교육을 받을 거예요. 자격증 따더라도. 근데 중개사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습을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에 속뜻은 뭐냐? 자격증 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실무수습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 부동산 사무실이 넘쳐나는 거니까 그걸 조금 막아보는 차원에서 실무수습을 이걸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실무수습을 우리 저 조문에다 넣어놨는데 막상 실무수습을 갖다가 이 강의실에서는 못할 거 아니야. 어디서 해야 돼? 일반 부동산 사무실 가서 해야 돼. 그러면 일반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님은 실무교육 수습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좋아라 그럴까요? 귀찮아하죠. 정상적으로 잘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 하는데 자꾸 걸거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만들기 힘들 거예요, 영원히. 속뜻이 어디가 있다고요? 사무실이 너무 많다. 거기서 시작한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책 중에 하나 이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험, 그 난이도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내년 시험도 올해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이후의 시험은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개자격증 따기 어려워지는 거, 이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셔가지고 막 필이 막 감이 막 올랐을 때 빨리 따버리셔야 돼. 그리고 잊어먹어야 돼. 이게 참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보면 주변에서 합격한 분들 쭉 보면 시험에 운이 있어요, 분명히. 운이 전부가 아닌데 어떤 분은 실력이 되신 분인데 떨어지신 분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반대도 있겠죠. 그러나 운만 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꼭 될 사람인데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오거든요. 참으셔야 돼요. 좀 1년 동안은 공부하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거지만 그 분노를 억누르셔야 돼요. 몸에 좀 사리가 생겨야 돼. 참고 또 참고 이렇게. 매년 그런 분들 봐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참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자, 근데 보통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분들은 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네, 합격에 나가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첫 번째 파란 박스요. 네. 고용관계가 종료신고된 후 1년 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면제 이 말이에요. 2번 개업공인인사가 폐업했다가 다시 1년이 안 돼서 소공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면제, 실무교육 면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관뒀다가 다시 차리거나 오픈하거나 또는 취직하려고 했을 때 1년 안 됐으면 면제. 그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가보시면 교육 내용에서는요. 1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여기가 핵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뭐예요? 실무교육이에요. 그리고 2번 교육시간은 28, 32시간이야. 이렇게 되고요. 자, 가로 2번 직무교육 나옵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로 끝나지 않고 또는 누구요? 등록관청. 대상자는 누굽니까? 중개보조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3번에 박스 보시면 직무교육 시간 나오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교육시간 기억하시고 이번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도 누구요? 시도지사. 대상자는 누굽니까? 대상자. 개공이나 소공요.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자에 빠진다는 거 언제나 주의하시고요. 중개보조는 없어요. 연수교육 대상자에.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그 다음에 소공은 받고 나서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안 받게 되면 그때는 과태료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며 장소 내용을 갖다가 대상자한테 통지하고 알려줘야 되겠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 밑에 파란 박스 보시면 연수교육의 내용은요. 부동산 1번입니다. 1번. 반가로 3번에 박스 안에 1번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이나 제도의 뭐요? 변경사항이야. 바뀐 걸 가르쳐 주겠다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아까 실무교육의 내용은 뭐였어요?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법률 지식. 그죠? 그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 자, 가로 4번. 교육의 지침이라고 나와 있죠? 교육의 지침은 누가 세운다고요? 국장이요. 가로 4번의 제일 앞부분. 교육의 지침은 누가 만든다고요? 국장이요.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 가시냐면요. 보칙 넘어가시는데 186페이지. 업무 이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18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요. 포상금 이렇게. 자, 지금 중개사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에서 단속을 해보려고 하고 중개사법에서 제일 무겁게 처벌하는 사람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제일 싫어해요, 법에서는.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어떻게 하죠? 보통 남의 거 걸고 하죠. 지금도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사무실 인수해 보려고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목동은요, 권리금 1억 5천이래요. 목동이 1억 5천인데, 4년 동안에 중개사무실이 양도 양수된 게 7건이 안 돼요. 4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되는데, 회원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자리도 없고, 그런데, 인수하려고 보니까 1억 5천 달라는 권리금을. 예. 그래서 인수할까 말까 막, 예, 그렇게 망설이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 넘기려고 하는 분은 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남의 거 걸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법한 동업 형태일 수도 있으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을까요? 넘기려고 하시는 그분. 무슨 고생하셨을까? 자격증 걸어놓으면 좀 있다가 뭐예요? 나간다고 그러고. 자격증 걸어놓으면 좀 있다가 나간다고 그러고. 그거 고생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막 거래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넘기시고 나오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인수할까 말까, 이렇게. 예? 예. 그런 이제 남의 거 걸고서, 남의 거 빌려서 그렇게 하면서 적법한 동업이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인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꽤 많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또 꽤 많아요. 이런 사람을 단속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행정관청에 있는 공무원 몇 명 갖고 거기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단속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 보신 분 관청에다가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럼 관청에서 조사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밝혀지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50만 원이요. 웃는 의미는 뭐예요? 너무 적은가요, 액수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이거 신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잘 많이 없어요. 그 결정적인 것은 이 제도가 잘 쓰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받으려면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남의 거 걸고 하지만 이 사람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해요. 그런 증거를 확실히 잡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 신고 고발 건수가 줄어요. 이게 포상금 제도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런 포상금은요, 누구를 겨냥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놨는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세 사람이요. 그 파란 박스에 보시면 1번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1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타겟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누구요? 부정 등록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고 다를 바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기 힘드니까 자격증을 위조했어요.
근데 위조범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증 위조가, 자격증 위조가 제일 쉽대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관청이 또 속아서 등록을 내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부정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3번에 보시면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현실적으로는 3번을 통해서 1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다 포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세 사람을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가로 2번 가면 포상금은 도대체 얼마 주는 거냐. 포상금은요. 가로 2번에 첫 줄 보면 등록관청이 줍니다. 주는데 얼마나 주냐.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건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포상금 제도를 요걸 도입할 때 무등록 중개업자가 현실적으로 많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겠고 그래서 신고나 고발 건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좀 있었죠. 그런데 해보니까 뭐요?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신고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신고 고발 건수가 많아가지고 단속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이거 포상금 줄 때 돈 모자라면 어떡하지? 거기까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고에서 보태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국고에서요. 50%까지는 보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돈만 가지고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그런데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는 그런 걱정을 해서 만들었으나 걱정할 게 없어요. 돈 나가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어쨌든 시험에는 국고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일부라는 게 셋째 줄 끝에 있는 것처럼 50%까지예요. 100분의 50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세 번째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상금은 가로 3번 언제 주느냐 이거지. 포상금 줄 때요. 자, 여기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등록 중개하는 것을 갖다가 B가 신고나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라고 신고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신고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가서 또는 시청에 가서 신고 고발하는 거. 그 다음에 또요.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에 가서 신고 고발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나 또는 어디 가서 신고 고발한다고요?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청 이런 데 가서 신고 고발하죠? 그러면 뭘 하겠느냐? 자, 등록관청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자기가 조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은 어디예요? 경찰이나 검찰을 얘기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여기다가 등록관청에서는 요리 넘기고요. 수사기관이 만약에 신고 고발을 받으면 자기가 직접 수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죄가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특히 검찰에서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재판 넘깁니다. 수사해가지고. 그 재판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공소제기.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기소. 공소제기, 기소라고 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재판.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재판하면 이제 여기는 누가 나타나요? 판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A라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건지를 재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 맞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징역 벌금을 때립니다. 형벌을 뭐 한다고요? 선고 이렇게 되죠. 재판해가지고 끝에 징역 6월 뭐 이런 식으로 선고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깜빵 가는 거지. 징역 6월이면 이게 집행이야.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처벌 받을 때까지 단계를 보면 그게 수사.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재판. 마지막에 뭐예요? 깜빵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발해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때 보면 형벌의 선고가 있어야 이때 죄인으로 확정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옛날에. 아무리 재판 중일지라도 아직은 죄인 아니다. 이때가 죄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상금 언제 주느냐? 보상금 원래대로 하면 이때 줘야 돼요, 이때. 원래대로 하면. 왜요?
저 무등록 중개업자 이미 확정된 게 요때니까 원래는 요때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보상금 이때 준다고 하면 그 전에 수사하는데 한참 걸리고 재판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서 결과 나오고 1년도 넘게 걸리겠네 잘못하면. 신고 고발하고서 1년 있다가 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사할 때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증거도 내주고 가서 진술도 해야 되고 수사받을 때 협조해야 되죠? 재판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불러요. 판사가 또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유죄 판결 나면 그러면 그때 보상을 준다? 누가 신고 고발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원래 줘야 되는데 땡겨줘요. 언제 주느냐? 기소가 되죠? 검사가 기소하는 겁니다. 검사가? 네. 그러면 요때 보상금이 나와요. 땡겨주죠. 보통 검사가 기소해서 죄를 인정하면 판사도 인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독특한 게 검사가 말이에요. 딱 보고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 맞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주변 환경이나 가정 형편이나 이걸 쭉 보니까 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한 건 맞지만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잡히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잡히면 그렇게 참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잘했다고요. 거기서는 잘했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그러면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반성하는 사람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검사 앞이나 또는 특히 판사 앞에 가서는 울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울어야 돼. 그럼 판사가 그렇게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세게 때리지는 않는 거야.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 형편도 어렵고 사정도 있고 좀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면 검사가 봐줍니다. 재판 넘어가기 전에. 그거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하는 것을 미뤄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재판에 안 넘긴다고 봐주는 겁니다. 검사가. 그럼 이건 뭐예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포상금 나옵니다. 이건. 죄를 인정한 게 되니까 검사가. 근데 검사가 이때 수사해보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기소유예가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무혐의는 뭐죠? 혐의가 없다는 뜻이죠. 검사가 보니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남의 거 빌려서 하는 걸로 알았더니 보니까 빌린 게 아니고 동업 형태야. 그러면 이때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는 죄가 없는 거니까 포상금 주겠어요? 안 준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포상금은 이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땡겨 나오지. 언제 아니면 언제. 공소제기 아니면 언제. 기소유예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지금 신고 고발이 들어가는데 이 신고 고발이 행정관청에 의해서 알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관청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어야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청 가서 시청 가서 신고하러 갔더니 구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사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 못 받아요. 발각되기 뭐예요? 전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저기하고 여기가.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입니다. 지급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첫 줄을 보시면 포상금은 신고 고발 대상 중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뭐요? 전에. 여기 주의하시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뭘 하거나 공소제기하거나 또 뭐 했을 때게 기소유예죠.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그게 지급 조건입니다. 요때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요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요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A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사람인데, 요걸요, A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갖다가 B하고 C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2명이 신고 고발했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B하고 C가 둘이 같이 가서 신고 고발해서 이렇게 같이 가서 둘이 친해요. 그래서 신고 고발해서 그랬을 때 포상금은요 50만 원 어떻게 줄까요? B한테도 50만 원 주고 C한테도 50만 원 주고 그럴까요?
두 명이 같이 가서 신고 고발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포상금 어떻게 줄 것 같아요? 각각 5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죠? 나눠주겠죠, 나눠주겠죠. 똑같이 균등하게 뭐 한다고요? 배분한다고요. 그러면 B한테도 얼마? 25만 원. C한테도 뭐예요? 25만 원. 같이 했으니까요. 똑같이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같이 했으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B하고 C가 신고 고발했는데 B는 B대로 신고 고발하고 C는 C대로 신고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보상금은 이때는 어떻게 줄까요?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는데 따로따로 했는데 그때는 B한테도 50만 원, C한테도 50만 원 이렇게 줄까요? 둘 중에 1등으로 신고한 사람한테 50만 원 몰아줘야 되겠죠? B가 먼저 신고했어. 그러면 B한테 50만 원 주고 끝! C는요. 신고 고발했지만 못 받는 거예요. 1등한테 몰아준다고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얼마 나가는 거예요? 50만 원 나간다. 이게 한 건당 50만 원이다. 그 의미예요. 근데 같이 했을 때는 나눠줄 수밖에 없고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요. 그렇죠. 1등한테 다 몰아주는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조문이 돼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요. 지급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보십니다. 공동신고라고 되어 있는 게 위에 겁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을 어떻게 주죠?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을 때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명이 같이 신고 고발했을 때는 원래 25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런데 신고 고발한 B하고 C가 자기들 B가 형님이니까 형님 먼저 해서 B는 40을 받기로 하고 C는요 동생인데 10만 원 받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합의해서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있을 때는 무조건 뭐가 우선해요?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똑같이. 그죠? 똑같이. 반면에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시면 개별 신고라고 나와 있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는 이 2건 이상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는 누구한테 포상금을 몰아주나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한테 몰아주죠. 최초로. 그죠? 1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이번에 191페이지 가보십니다. 행정수수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191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파란 박스. 이게 뭐냐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행정관청이 걷는 돈이에요. 이건 세금하고 좀 틀리죠. 세금은요. 나라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강제로 걷어가는 게 뭐예요? 세금이요. 내기 싫어도 내는 게 세금이야. 그런데 여기 수수료는 뭐냐? 관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거야. 그죠? 뭐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등록할 때 그 과정에서 뭐 등록 절차를 밟아주기도 하고 등록관청의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때 최소한의 실비 같은 걸 받는 겁니다. 이게 행정수수료죠. 행정수수료. 그래서 지금 보면 행정수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법에서 근거가 있을 때만 거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근거가 없이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시청에서는 어떻게 할까? 건수를 막 만들어내겠죠. 응? 그래가지고 구청 앞에 지나갈 때마다 50원씩 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통행세 같은 걸 걷어.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은요.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법에 딱 근거가 있을 때만 돈을 거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요 수수료예요. 근거 있는 게 6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수수료를 갖다가 납부해야 될 사유들 들어간 게 뭐냐라고 해서 문제를 간간히 출제합니다. 한 문제로 출제합니다. 이건 보통 보면. 근데 그 중에 보면 1번은 여러분들이요. 자격증 따려고 시험 응시 원서를 집어넣을 때 수수료 28,000원 정도 내죠? 그게 1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번.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그랬을 때 자격증 재발급 신청할 때 그때도 또 내지요? 근데요. 최근에 보면 자격증 따신 분들이요. 직접 도청이나 시청 가서 찾아오질 않고
택배로 저 자격증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시더라고. 착불로 와. 이게. 근데 그때는 그 택배비만 부담하는 거고요. 별도로 수수료를 걷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시험 응시할 때 시험 응시 수수료 걷죠? 1번요, 1번. 그죠? 여기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죠? 이게 시험 몇 번 나왔던 거. 시험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걷는 거 맞죠? 근데 나중에 합격하면 자격증 줄 때는 따로 돈 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험 몇 번 출제했어요, 이걸? 언제 수수료 걷는다고요? 시험 볼 때. 응시원서 접수시킬 때 수수료 내고 막상 합격하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 28,000원이나 받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이 액수가 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줄 때는 따로 택배비 말고는 낼 돈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몇만 원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들어가죠? 이렇게. 5번은 분사무소 차릴 때도 수수료 들어가. 5번, 6번 묶으시고 6번은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들어간다고. 그래서 6가지요. 그럼 관청에서 내라는 돈 내면 되죠. 자, 이제요. 협회로 갑니다. 193페이지. 협회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근데 조문이 엄청 많아요. 협회가.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좀 있는데 자,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194페이지 가시고 협회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좀 가까운 데 있죠? 철산교 지나서 쭉 봉천동 쪽으로 가면 봉천역 거기에 있어요. 몇 번 출근지는 다 잊어먹었네 또. 봉천역에 있어요. 봉천. 지금 봉천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동이 좀 바뀌었던데. 거기에 협회가 있는데 그게 협회가 사실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유명무실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항공이라고 하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기가요. 제1단체예요. 2단체가 너무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협회 여기가 뭐 거의 뭐 1단체가 여기가 협회가 여기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예요. 옛날에 협회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협회 두 군데 있었을 때는 대공이라고 있었다고. 대한 막 태극기 그래요.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두 단체가 있었죠. 근데 그때도 힘은 여기가 한 7 정도 되면 대공이 한 3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망했어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갖고. 돈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여기는 재산이 많아. 여기는 새로 생겨갖고 그게 좀 재정이 좀 넉넉지 못해. 결국 흡수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예요? 또 조그만 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오래 가기 힘들 거예요. 미미하니까 활동 자체가. 자, 거기 보면 가로 1번의 첫 줄. 협회는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단체죠. 누가 모여서 만들었을까요? 협회? 개혁공인중개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개공. 개혁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첫 줄에 나오잖아요. 개공이 회원인 거예요. 그런데 가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사람이 누구요? 부칙 제6조 2항에 나온 사람이 누구요? 부칙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북두방 할아버지요. 이분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껴주죠? 협회 회원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인데도 회원 인정해줘요. 이분들이 연세가 높으시고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 협회 제가 강의를 딱 나가보면 협회 그 주차를 할 때 뒤에 주차장이 많진 않아요. 면적이 이렇게 넓진 않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의원 총회 같은 거 하자. 대의원들 모여가지고 뭐 총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차를 못해요, 거기다가. 왜요? 대의원들 주차해야 돼.
근데 그 대의원들 제가 구경을 딱 해보니까 대의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머리가 허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딱 주차해. 기사들 다 딸려가지고 오고 막 그래. 그분들이 누구예요? 부칙계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부칙계공이에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협회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분들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외제차, 막 고급차, 그것도 조그만, 외제차인데 조그만 차가 아니에요. 막 대형 차를 몰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협회를 막 좌지우지 했었어요. 그게 불과 15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부칙계공의 숫자가 협회 회원 중에서 그래도 한 30%는 됐었어요. 지금 어떤가요? 30%가 뭐예요, 지금? 전체 계공들 중에서 2%가 될까 말까 이렇게 돼요. 연세가, 그분들 연세가 80대 후반, 9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했었죠, 그분들이. 진짜로. 우리 부동산 70년대, 80년대 부동산 시장 그때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절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는 거죠. 영원히.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거지. 그러나 그죠?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또 옵니다. 지금부터요, 한 7년 전, 8년 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거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맨날 논다고 그랬어요. 가격은 맨날 떨어지니까요,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한숨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어땠습니까? 얼굴 확 폈었잖아요. 거래도 많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좀 어때요? 거래가 좀 없잖아요. 죽는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또. 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딱 보세요. 맨날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맨날 거래가 많아요? 맨날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맨날 떨어질 것 같죠? 올라가면 맨날 올라갈 것 같죠? 그게 사람 심리예요, 심리. 근데 그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아, 떨어지면요, 나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요,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부터 앞서고, 월세는 어떻게 내나 걱정부터 앞서고. 올라가면요, 돈도 없는데 막 빚내서 막 사기 시작하죠, 또. 그게 다 같은 심리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다 똑같은 심리인데 다시 한번 조금 물러서서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올라가지 않아요. 맨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걸 맨날 올라가면 따라 사서 물렸다가 좀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요, 아이고 무서워, 안 사다가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가서 사고. 그게 맨날 반복되는데 맨날 우리가 그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똑같이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지금 저부터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그 기회가 오는 시장일 수도 있다. 네.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많이 올라갑니다, 또. 네. 언제나 올라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야.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협회, 북두방 할아버지 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그분들 정말 한 가닥씩 다 하셨던 분들이라는.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에 보면 협회의 법적 성격 나오는데 딴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계공이니까 개혁 공인인계사인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단체는 단체인데, 그래서 이걸 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게 가로 2번의 둘째 줄이에요. 사단법인. 그런데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셔야 돼. 거기 회원들은 영리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협회는 성격이 틀려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요, 가로 3번에 보면 협회의 설립 절차가 4단계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설립 절차 4단계. 4단계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정관 작성.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정관 만들고요. 두 번째가요, 제목, 두 번째 제목, 창립 총회 열고요. 총회 열고요. 자, 세 번째가요, 설립 인가고요. 요 인가 누가 내주죠, 인가?
누가 인가권자예요? 누가 인가를 내줘요? 국장이죠.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협회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4단계 절차예요. 여기 보면 국장이 인가를 내주니까요. 협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사이일까요? 협회다 그러면 협회하고요. 국장은 어떤 사이 같아요? 이 협회에 대해서는 국장이 감시합니다. 감독관청이에요. 감독을 받는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어떤 정책을 필 때 우리 협회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독 대상자예요. 그런데 협조를 받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협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협회 회장하고 국장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서 장관이 나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협회 회장이 누구 방문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해서 악수하고 사진 찍어서 자기 집무실에 걸어놓습니다. 친밀도를 표시해야 됩니다. 또 국장이 바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연말입니다. 그러면 유관 단체장들을 쭉 모아가지고 뭐예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식사합니다. 응? 뭘로 식사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 그 관련 단체장들이 쭉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으는 단체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이심전심이요. 네.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관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시면 협회 조직. 협회 조직 보면 협회가요. 조직 보면 자, 제일 위에가 뭐가 있겠어요? 본부가 있겠죠, 본부.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지부가 있어요, 지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분회도 있어요. 동별로. 이 주된 사무소가 아까 같은 경우는, 봉천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 그 다음에 요거 지부는,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부 이렇게 되지. 경기도 지부. 그러니까 지부는 시도 관내에 설치하는 게 지부요. 경기도 지부. 지회는요. 여기는 광명시 지회. 그러니까 여러분 광명 사시면 언제나 요거 하실 때는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 2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2개를. 그 다음에 이제 한이동 그러면 한이동 분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별로. 근데 요 동별로 하는 이 분회는 법에 나와 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보실 때는 잊어먹으셔도 괜찮고, 요 주된 사무소, 지부시회, 요게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들어오냐, 그죠?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지만요, 법상은요, 장소의 제한이 없어요. 아무 데나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본부가 부산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법상으로는. 대전에 있어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아무 데나 둘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라고 합니다. 이걸 시군구. 광명시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요? 요거 조그만 시에 들어갑니다. 이건 큰 시입니다. 이거 운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 조그만 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시면 지부 및 지회의 설치 임의성이라고 되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에다가 뭘 설치해요?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뭘 설치해요? 지회를 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어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그러면 아무데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모 3번. 협회는 총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의를 하면 그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까요?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국장이 맨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업무입니다. 협회 업무를 나눌 때 반가로 1번 고유 업무가 있고, 고유 업무는 뭐예요?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써져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수탁 업무는 뭐예요? 수탁 업무는 원래는 협회 업무가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탁 업무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탁 업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탁 업무에 보시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뭐 이런 거 나오죠. 이 교육은 원래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맡아서 한다고요? 협회가.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을 협회에만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대학에도 맡깁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협회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협회에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협회 교육이 어떻겠냐. 정말 들을 게 없는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거 갔다 오신 분 옛날 반응은 중개사 공부할 때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금 거기 강의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강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셔서 실망을 많이 하셔. 근데 이제 대학교에다가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죠? 대학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신 분 질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강의 내용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한테 받도록 만들려면.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이 강의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증 꼭 따셔서 실무교육. 근데 대학이 좀 더 좋대. 예. 협회 쪽은 좀 배가 불렀어요. 예, 그래서 맨날 하던 사람 똑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발전이 좀 없어, 사실은. 근데 대학은 어때요?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막 좋게 해가지고 소문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예, 그렇더라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수탁 업무를 받고 위에 보시면 고유 업무가 있죠. 위에 박스 고유 업무 보시면 그 중에서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은 5번 부동산 정보 제공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 정보 제공은 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한방이라는 사이트죠. 그게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협회가 정보망 한방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5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게요? 비영리사업이게요? 비영리사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고유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공제사업이에요. 왜요?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그래서 협회의 역점 사업은 공제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제팀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협회도. 이게 6번입니다, 6번. 그쵸? 가끔씩 보면, 자, 그 수험생분들 중에 주부님들 오셔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 주부님들 있잖아요. 고유 업무가 뭐예요? 고유 업무. 주부님들이 수탁 업무가 뭐예요? 이렇게. 이게 시험 공부요. 남편이 자격증 따오라잖아. 남편은 난 공부 못하겠고 가서 따와 이렇게 하잖아요. 수탁 업무야. 고유 업무 있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죠? 근데 아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유 업무를 못 하시게 돼. 점점. 그죠?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올인하게 돼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한다.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행복하고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잘 생각 못 하시지. 근데 그 합격하신 분들 여성분들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공부할 때 막 어려운 거 이것도 있지만 요거. 젊은 새내기 합격을 해서 애가 3살 뭐 4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합격 시험에서 우는데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애를 돌봐주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공부해야만 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예.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술을 많이 드시고 뭐 이런 거. 친구분들하고. 예. 자, 어쨌든 수탁 업무까지 했죠. 예, 자, 쉬었다가 공제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예.